안녕하세요. 신의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비 많이 오네요. 뭐 우박 뭐 천둥 치고요. 뭐 번개 치실 때는 좀 전자제품 좀 꺼주시고 특히 텔레비 좀 코드를 빼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에 화제작이 있어요. 칸 국제영화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칸 국제영화제 진출 작품이 이제 오늘 제가 본 영화입니다. 버닝이라고. 예전에 이제 버닝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죠. 막 그 정원 칼로 막 잘라 죽이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고선 정말 잠을 못 잤던. 그리고 포스터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막 대놓고 사진 찍어놔가지고 그냥 그 포스터만 봐도 막 오금이 저렸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예요. 우리 이제 보면은 시, 밀양, 오아시스, 박하사탕, 초록 물고기 누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창동 감독입니다. 국내 30회가 넘는 수상 경력, 특히 밀양에서의 전도연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이창동 감독. 밀도 높은 스토리, 새로운 스타일, 섬세한 연출력까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언제나 본 적 없는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선사해온 그가 8년입니다. 8년 동안 영화가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죠. 그 8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스크린에 컴백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포스터에는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븐 연의 그 워킹 데드의 글렌의 그 스티븐 연과 그다음에 유아인, 베테랑의 유아인, 맷돌 골려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이 유아인입니다. 그리고 신인 여배우에선 전종석 이렇게 이제 세 명의 핵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헛간을 불태우다라는 그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원작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영화가 봤는데 저는 사실은요 정말 이게 칸 영화제에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티븐 연과 유아인과 이창동 감독이라는 그 이름 보고 그냥 오늘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저는 영화를 일단 봐요. 어떤 정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 촉을 많이 이제 보죠. 이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근데 저 이제 보면서 영화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 같진 않아서 왜 이러지? 근데 런닝 타임이 2시간 한 30분이 넘는 굉장히 긴 영화 타이밍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영화를 보고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긴 영화예요. 근데 호흡도 상당히 영화는 깁니다. 영화 호흡이 길고요.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자칫 좀 느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에 조금만 몰입해서 이 영화에 집중을 하신다면 상당히 영화는요 그 긴 호흡 때문에 영화가 더 고급스럽고 수준이 있어 보인다는 거야.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마블의 영화처럼 그렇게 호흡을 길게 간다면 마블 영화 다 망하겠죠. 이런 액션 영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긴데 재밌어 영화가. 그러니까 몰입도가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마치 문학 단편 소설을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 그냥 문학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문학 작품을 접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냥 뭐 스릴러다. 이창동 감독이 여지껏 하지 않은 스릴러 장르에 도전했다. 그래서 좀 약간 떨렸다. 뭐 이런 이제 뭐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글쎄요, 이게 스릴러일까요? 전혀 스릴러도 아니고 뭐 미스테리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궁금하지. 궁금증은 유발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과 굉장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끄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호흡이 긴데 그 긴 호흡이 마치 인간극장을 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감독님의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뒤에 유아인이 택배할 때 그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벤트 여자도 있고 막 그 옆에 막 여러 가지 엑스트라들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 한 50m, 100m 전방에 있는 엑스트라들조차도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풍경. 그러니까 마치 유아인이 그 배우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저기 뭐야 핸드폰으로 촬영하듯이 그러니까 일상이 자연스러움이 영화상에 묻어 있다는 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유아인이 이렇게 한복판에 그 아는데 그 사람들 있겠습니까? 그 다 엑스트라죠. 근데 그 엑스트라들이 다 이렇게 로버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화상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고깃집 가서 아니 술집에서 술을 먹을 때도 옆 테이블 건너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영가시 이후로 우리나라 영화의 이제 그런 엑스트라들도 연기에 폭이 연기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워낙 이제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들죠. 엑스트라가 많이 나올수록 영화의 제작비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구 만나고 뭐 공항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스티븐 연이 난 이제 재미교포로 해가지고 또 영어도 쓰고 우리나라 말 잘 못하는 걸로 줄 알았는데 아주 이제 대놓고 우리나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충이 있겠다. 왜냐면 이게 한두 마디 한국말이 아니라 계속 한국 사람으로 나와버리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벤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벤치에서 줄여서 벤이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벤이라는 인물로 이제 나오지만 한국말을 막 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니까 많이 늘었다. 아니면 복습 예습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뭐 좀 발음이 안 좋은 게 있죠.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듣기에 부담스럽진 않았다. 그래서 왜 이창동 감독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도 그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를 썼을까? 그러니까 물론 인지도도 있겠죠. 그의 이제 스타성, 그리고 글로벌한 그 인기, 명성, 그리고 또 그 스티븐 연이 착하잖아. 그러니까 선하게 생겼잖아.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선한 이미지잖아. 그 선한 이미지에서 나오는 사이코패스적인 그 요소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창동 감독님 판의 설국열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 그러니까 뭐 쌍놈 양반처럼 계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현대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엄연히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가진 사람이 왕이지 귀족이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중상층이냐 아니냐로 결정을 짓는 거잖아. 자본주의에서는 월 수입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너가 무슨 일을 하냐, 유망직종이고 또 지금 떠오르고 근데 돈이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양극화에 대한 그 감독님의 냉소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상류층의 또 하류층의 젊은 세대들의 고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아인이는 그냥 글을 써요.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무명이야. 등단을 안 했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배 일도 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파주에 있는 집에 아버지가 이제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는 일찍 이제 그냥 두고 도망가시고 아빠랑 살다가 누나는 결혼해서 이제 가고 아빠랑 살다 아빠가 이제 폭행으로 이제 재판을 두고 있으니까 집이 벼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아인이. 근데 그 중에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아무튼 어린 때 학창 시절 때 만난 동창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애는 그 여자 역시도 가족의 카드빚 때문에 이제 가족에게 이제 거의 쫓겨다시피 해서 혼자 살아요. 자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벤트 그 하는 여자 하는 거죠. 이벤트 여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연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그래서 이제 동창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 갈 거다. 아프리카 가면은 뭐 부시맨이 있는데, 네, 헝거리가 있고 그레이트 헝거가 있다. 그래서 뭐 헝거는 그냥 일반 헝거는 그냥 생활에 이제 막 부족한 거예요. 막 배고픈 거야. 근데 그레이트 헝거는 내 삶이 이제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갈망하는 거죠. 이제 막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이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생활고에 힘들어. 먹고 사라는 문제에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진짜 뼈 빠지도록 일을 해야 풀칠을 할까 말까요. 그래도 가난은 계속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한번 이제 내가 돈이 없지. 힘든 세대죠. 근데 이제 부모 잘 만났거나 내가 뭘 해서 뭐 돈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이 뭐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또 뭐 즐길 때 즐기고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뭐 강남에 그 좀 수십억 되는 집에 살면서 뭐 연애하고 여유를 즐기는 거죠. 자기가 요리하고 싶을 때 하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즐기면서 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일과 뭐 노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여유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여유 있고 물질이 풍족하다 보니까 흥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거 자체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흥미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버닝이 얘기하는 거죠. 그 스티븐 여는 다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다 쓰고 나서 이제 버려지다시피 하는 비닐하우스. 그 비닐하우스를 태운대요. 2달에 한 번씩. 그 비닐하우스를 태우면 뭐 몇 분도 안 돼서 홀라당 타는데 그 탈 때 이 가슴이 뛴대. 예, 자기가 뭐 흥분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재미없으면 뭐가 있냐? 재밌잖아. 이걸로 끝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비닐하우스는 진짜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거 아니고 유아인은 이제 그게 진짜 스티븐 연이 그 진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줄 알고 자기 집 근처에 태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아인이 맨날 자기 집 순찰을 돕니다. 그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태웠나 안 태웠나 확인하고 다니고. 이제 하나도 태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 말하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것은 진짜 실질적인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게 아니라 상징성 얘기한 거죠. 살인이지. 스티븐 연이 살인한다는 얘기인 거죠. 과연 그 타켓이 누구냐? 그러니까 버려진 여자. 자기를 그러니까 태워지길 원하는 여자. 그래서 자기가 초이스를 해서 그 여자를 그러니까 태워 죽인다기보다는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스티븐 연의 연기가 사실은 그 부드러움과 친절함의 그 상류층의 묘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들은 천박하지 않지? 부드럽고 매너 있잖아. 수준 있어 보이고요. 엘트 집단 같고 막 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아주 그냥 똘끼가 있는 거지. 그 안에서 감춰져 있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엄연히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상류층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상류층이 많겠습니까? 저기 빈곤층이 더 많겠습니까?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지. 거기다 애 하나 낳으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빈곤층인데 그 빈곤층들이
이 상류층을 바라봤을 때의 삶을 보면 역겹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아주 그냥 고품격으로 까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나오는 햄이라는 그 여자를 가족한테도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혼자서 호렬단신 어떻게 보면 달동네 같은 데에서 사는데 그 햇빛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산타워에서 그 유리에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운 좋으면 잠깐 이렇게 이제 그 방 안에 햇빛이 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 좁은 원룸 안에서 사는 해미, 외로움에 사무쳐하는 그 해미에게 스티븐 연이 그 상류층의 그 남자가 접근을 해서 뭐 포르쉐 끌고 다니고 매너 있지, 뭐 집 잘 살지, 뭐 안 넘어올 수 있겠어 여자가? 그럼 뭐 그러면 그 포르쉐 끌고 다니는데 다 넘어오지. 그러니까 그 넘어오는 여자를 하나의 놀이개로 보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그 자기 상류층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홈파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하면서 거기서 막 그 재롱잔치 보듯이 봅니다. 그리고 시켜놓고선 지루한 듯 하품을 해요. 스티븐 연이. 그러니까 이 버닝이라는 영화에서요. 사실은 그 나는 어떤 영화보다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상류 계층에 들어가지 않는 그 상류층이라는 어떤 룰을 정해놓고선 지네끼리끼리 놀 때, 뭐 교회가 됐건, 뭐 학교가 됐던 어떤 집단 안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지네들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고 그러니까 가지고 놀 대상이 필요한 거지. 권려되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재미 삼아서 그게 이제 해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고급 화법, 그 문학적인 그 접근법으로 상류층을 까대고, 그 다음에 현 청년들에 대한 문제, 그 현 주소를 감독님이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없으면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또 있는 상류층들은 물질적인 충요 부족함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다른 정신적인 어떤 자기 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갈급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사는 젊은 세대들한테 상류층은 배부른 고민을 하는 거야. 고급스러운 고민을 하는 거죠. 재미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좀 또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때맞춰도 펴보고 뭐도 해보고 뭐 해외여행 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힘든데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저놈들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여유롭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늘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수라는 캐릭터, 유아인이라는 캐릭터는 외로워. 본인도. 엄마가 버림받았어. 그런데 그 햄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났어. 그 햄이를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스티븐 연이 웃어요. 그러니까 상류층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무료한 거죠. 언제나 내가 돈이 있고 수입차, 멋진 차에, 멋진 집에 있는 척 하면은 여자들은 늘 다가오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늘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어떠한 살인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워 이 영화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수준 있게 다가갔고 고급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분노가 치밀었어요.
과연 누가 정말 불을 지피는 거냐? 불을 지피냐? 그러니까 상위층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욕구대로 그렇게 없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놀이기로 삼고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축제를 연다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위층을 향해서 불을 지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사실은. 이 사회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건데 어떤 특정인들만 잘 먹고 잘 산다? 나머지는 다 힘들다? 판을 엎어버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엎어버리지. 어쨌든 간에 버닝이라는 영화는요, 스티븐 연의 그 소름 끼칠 정도의 상류층에 대한 여유함, 그 다음에 매너, 부드러움, 자상함,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열받게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유아인의 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암울하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않아요. 스티븐 연이 분명히 해미를 죽인 것 같은 증거가 다 나와. 그 시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보일이라는 고양이 이름까지 부릅니다. 근데 고양이가 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스티븐 연이 죽였어. 그런데 유아인은 그한테 뭐라고 하질 않아요. 묵묵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영화는 되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관객들로 하여금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여백을 많이 좀 뒀어요. 그리고 그 신인 여배우 해미 역할을 한 누굽니까? 신인에서 그다음에 전종서라는 여배우가 아주 나중에 그 자유로운 막 그 판토마임 배운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부시맨도 만나고 막 그래서 막 혼자 그 대마초 피고서는 그 환각 상태에서 우통을 홀렁 까고서는 막 그냥 막 상체를 막 노출시킨 상태에서 막 새처럼 막 판토마임을 하잖아요. 어떤 그 자유로움 막 막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전 요번에 이제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는데 이 버닝이라는 영화가 저는 수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살인하는 장면 하나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영화예요. 여운이 정말 많이 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막 내 안에 있는 막 분노를 끄집어내는 영화입니다. 조용한 영화예요. 우리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막 따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의 미소와 스티븐 연이 뭐 하품하고 뭐 웃고 막 이러한 동작들 하나하나가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이 영화는 분노를 치밀게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칸이나 다른 것보다도 강렬한 영화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렬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공포 영화만 무서운 거 아닙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 그 흐름이나 이런 여러 분들이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 이창동 감독님이 8년 만에 왜 공백을 깨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에서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만 봤으니까 그게 아니지만 다른 더 좋은 영화들 칸에 진출한 영화들 다 봤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제가 출품작 중에서는 이거 하나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화예요. 굉장히 수준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전유를 하면서 봤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도 개인 차이, 개인적인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버닝이라는 영화 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난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었고요. 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